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4월 모의고사 사회문화 과목 주요 문항 해설을 진행할 한서고등학교 교사 김현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총 10개의 문항에 대한 해설을 준비했고요.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쉬운 문제, 함정이 포함된 문제 등 다양하게 준비했으니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모의고사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4번 문항입니다. 4번 문항은요, 우리가 사회 집단 그리고 사회 조직이라고 부르는 개념에서 나온 문항입니다. 바로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각각의 단체들 그리고 집단들, 조직들 살펴보고 이것에 대한 종류 그리고 특징들을 살펴보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선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지는 디귿은 기업과 달리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문항을 보니까 디귿은 시민단체에 해당하고 기업은 회사,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런데 니은은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하고 기업 역시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1번 선지는 달리라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 2번 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은 미음과 달리 전인격적 인간관계를 기초로 한다라고 나타나 있네요. 네, 전인격적 인간관계를 기초로 하는 사회 집단,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1차 집단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전인격적 인간관계를 기초로 하는 사회 집단입니다. 네, 그러면은 리을이랑 미음이 1차 집단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봐야겠네요. 네, 리을은 회사이고요. 미음은 가족입니다. 네, 이 둘 중에서 우리는 가족이 1차 집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반면에 회사는 1차 집단이 아니라 2차 집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선지는 리을이랑 미음이랑 순서가 바뀌어야지 옳은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2번도 우리가 틀린 선지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선지에서는 기업 디귿은 모두 비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면요, 두 가지 조건을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요, 공식 조직 내부에 있는 조직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구성원들이 공동의 관심사나 취미를 바탕으로 뭉친 조직이어야 됩니다. 네, 이런 두 가지 조건을 살펴보았을 때 회사, 노동조합은 비공식 조직이 아니고 공식 조직이다 라는 거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반면에 디귿, 사내 바둑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모두라는 표현, 기억이 비공식 조직에 해당한다라는 표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 역시 잘못된 선지가 됩니다. 다음으로 4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리을은 모두 공식적 주범에 의한 통제가 일반적이다 라고 나타나 있네요. 공식적 주범에 의한 통제가 일반적인 조직 그리고 집단,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집단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식 조직이라고 이야기하는 조직의 사회 조직의 특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니은은요 시민단체이고 리을은 회사입니다. 니은, 리을 모두 공식 조직에 해당하는 그런 집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 선지는 옳은 선지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정답은 찾았지만 5번 선지 역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5번 보니까 디귿, 미음은 모두 공동사회에 해당한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디귿은 사내 바둑동호회였고요. 미음은 가족이었죠. 네, 미음은 우리가 공동사회에 해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디귿, 사내 바둑동호회는 우리가 공동사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떤 집단에 속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공동사회가 아닌 이익사회에 속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4번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4번 해설 마무리하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문항입니다. 6번 문항은요, 우리가 사회 변동 이론에 대한 문제였어요. 우리는 사회 변동 이론으로 총 4가지를 배웠었는데 어떻게 구분하는지 잘 기억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2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각각 2개에 해당하는 이론을 배웠었는데 첫 번째로
사회 변동의 방향이랑 관련해가지고 우리는 총 두 가지 이론을 배웠었습니다. 네, 첫 번째 이론은요, 우리가 진화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론이었고요. 또 다른 이론은 우리가 순환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배웠었습니다. 네,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가 점차 진보해 나간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사회 변동 이론이었고요. 반면에 순환론은 우리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가 변동하긴 하지만 그것이 항상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흥망성쇠가 존재한다. 사회는 순환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론이었습니다. 네, 이러한 기준 말고도 우리가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이론들도 살펴보았는데요. 네,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이론이랑 맥락이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능론이었고요. 두 번째는 갈등론이었습니다. 네, 기능론은요, 기본적으로 사회의 기능적 분업, 이것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각 부분들의 상호 의존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의 균형, 이것들을 강조했습니다. 네, 사회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일시적 불균형이 발생하면요. 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균형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균형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사회 변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갈등론에서는 당연히 피지배 집단과 지배 집단 간의 관계를 강조하겠죠. 네, 갈등론에서는 현재 사회 구조, 사회 질서가 지배 집단의 억압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의 갈등은 당연히 내주되어 있고요. 이들 간의 갈등이 표출이 될 때 새로운 사회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회 변동이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였죠. 네, 우리가 사회 변동 이론 네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제 문제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시문을 봤을 때 먼저 첫 줄에서부터 이것은 이거다 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생물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사회도 다르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러한 이론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쵸? 사회도 생물 유기체와 비슷하다. 바로 사회 유기체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1단원을 잘 공부했다면은 사회 유기체설을 듣자마자 바로 기능론이 떠올라야죠. 그리고 사회 변동 이론을 잘 공부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 지문을 잘 분석했다라고 하면은 진화론도 같이 떠올라야 됩니다. 네, 생물이 점차 복잡하게 진화하는 건 역시 진화하는 것처럼 사회 역시 조금 더 분화되고 복잡하게 진화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회 유기체설이기 때문에 사회 진화론에 해당하는 제시문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이론을 염두에 두고 아래 나타난 기억에서 리을부터 선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기억은요,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다고 본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것은 우리가 진화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진화론에서는요, 사회 변동이 점차 진보하는, 진보라는 방향성이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반면에 순환론에서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진보할 때도 있고 후퇴할 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진화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니은도 역시 진화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떠한 설명이냐라고 하면은 진화론이 받는 일반적인 비판에 대한 설명이죠. 네, 서구 제국주의에서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진보되었기 때문에 너네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보다 진보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계몽하겠다 이런 식의 반응을 취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은 이러한 비판을 받는다라는 점 알아둬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사실 정답은 바로 찾을 수가 있죠. 지문에 나타난 게 진화론 또는 기능론에 대한 설명이고 기억이랑 니은이 진화론에 대한 설명이었기 때문에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귿이랑 리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디귿은요, 사회 변동이 항상 진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순환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라는 것은 변동을 하긴 하지만 항상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진보도 하고 또 어쩔 때는 후퇴도 한다.
흥망성쇠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순환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사회 변동에 대응하는 인간의 노력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네, 이건 역시 순환론에 해당하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사회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후퇴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우리 순환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나타난 제시문은 기능론 또는 진화론에 해당하지만 선지는 다 진화론에 해당하는 선지들만 존재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네, 만약에 기능론에 대한 것을 묻는다면은 우리가 1단원에 배웠던 기능론 그리고 지금 배웠던 기능론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답을 찾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6번 해설 마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변동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보니까 A에서 C는 각각 문화 동화, 문화 병존, 문화 융합 중에 하나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문화 동화라고 하는 건요, 자문화 A 요소랑 그리고 외래문화 B 요소가 도입되었을 때 이때 자문화 A 요소가 외래문화인 B에 의해 대체되는 현상, 이런 걸 동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다음으로 문화 병조는요, 자문화에 있던 A라는 문화 요소에 B라고 하는 외래문화가 도입되었을 때 이들이 함께 나란히 존재하는 현상을 문화 병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융합은요, 자문화 A 요소에다가 외래문화 B라는 요소가 도입되었을 때 A 요소와 B 요소가 적절하게 섞여가지고 C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었을 때 이때 우리를 문화 융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정도로 개념 정리를 간단하게 해두고요. 아래에 있는 질문 그리고 표 보면서 A랑 B랑 C랑 각각 무엇인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표에는 1번 질문에 대한 답과 2번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씩 나타나 있네요. 한번 1번 보면서 C가 무엇인지 한번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보면요, 자문화의 정체성이 보존되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네, 우리는 이 질문에 문화 병존 그리고 문화 융합은 예라고 대답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나머진 문화 동화는요, 아니요 라고 대답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다음으로 2번 질문에는요, 외래문화 요소가 자문화 요소와 결합되지 않은 상태로 정착되었는가 라는 질문이 나타나 있습니다. 네, 이 질문에는요, 우리가 문화 동화랑 문화 병존이 예라고 답을 할 것이고 문화 융합만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A, B, C가 각각 무엇에 해당하는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질문에 예라고 답한 C는요, 문화 병존 혹은 문화 융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질문만을 보고서 C가 무엇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2번 질문에 대한 답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찾아 나가야겠죠. 일단은 2번 질문에 대해서 B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2번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은 문화 융합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는 문화 융합이 될 수가 없고 C는 문화 병존이고 나머지 A는 문화 동화겠구나 라는 추론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A, B, C가 각각 무엇인지 찾아냈으니까 선지 보면서 한번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1번 선지 보도록 할게요. 기억은 아니요, 니은은 예, 디귿은 아니요이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문화의 정체성이 보존되었는가? 네, 문화 동화는 자문화였던 A가 B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은 맞는 거겠죠? 네, 두 번째로 문화 융합은요, 예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네, 비록 새로운 문화 요소인 C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 C에는 자문화 문화 요소인 A가 적절하게 녹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자문화의 정체성이 보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디귿 보도록 할게요. 네, 외래문화 요소가 자문화 요소와 결합되지 않은 상태로 정착되었는가? 네, 문화 동화는요, 아니 문화 병조는요,
예라고 답을 합니다. 네, 결합되지 않고 나란히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디귿은 아니오가 아니라 예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은 1번 선지는 틀린 게 됩니다. 2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는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문화 요소가 창조되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문화 동화와 문화 병존, 문화 융합 중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창조된 거는요, 네, 시라고 하는 문화 요소가 만들어진 문화 융합만 해당하는 선지입니다. 네, 문화 융합만 해당 지문에 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문화 융합이었던 B에는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당 질문은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2번 선지는 틀렸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의 사례. 네, C는 문화 병존인데요. 문화 병존의 사례로 우리나라에서 전통 다과와 서양식 다과가 함께 존재하는 것을 들 수 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전통 다과라고 하는 거는 자문화 요소일 거고, 서양식 다과는 외래 문화 요소일 텐데, 이게 함께 존재한다, 나란히 존재한다. 네, 문화 병존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네, 3번이 옳은 선지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정답은 찾았지만 4번, 5번 선지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C에 비해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유리하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A는 문화 동화이고 C는 문화 병존입니다. 네, 문화 동화에서는요, 두 개의 문화 요소가 결국 하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의미하는 거고, 문화 병존이라고 하는 거는 A랑 B라는 두 개의 문화 요소가 그대로 두 개가 유지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다양성 차원에서 C가 더 보존에 유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4번 선지는 A와 C의 순서가 바뀌어야지 옳은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4번 선지도 일단 틀린 게 되겠죠. 다음으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A와 달리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문화 접변의 결과이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B는 문화 융합이고요. A는 문화 동화입니다. 네, B랑 A 모두 자발성에 기초해서 문화 접변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문화 동화 자발성에 기초해서 일어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냐? 바로 지방의 사투리가 표준어로 대치되는 현상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과 달리 사투리가 약화가 되고 그 자리를 표준어가 메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 현상은요, 우리가 특별한 강제성에 기반해서 만들어낸 문화 변동의 결과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문화 변동의 결과, 문화 접변의 결과라는 점에서 우리는 문화 동화가 반드시 강제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 네, 당연히 자발성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라고 표현한 이 부분이 틀린 거고요. 그래서 5번이 틀린 선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0번 문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문항은 우리가 양적 연구 문제라고 부르는 그런 문제죠. 네, 실제로 양적 연구를 진행한 사례를 주고서 이를 적절하게 분석하는 문항입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이번 문항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읽어보셨을 테니까 간단하게 체크할 거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연구자 A가 진행했던 연구에서 지금 본인의 정치적 견해와 가짜 뉴스 내용의 일치 여부, 이러한 변수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가짜 뉴스에 대한 태도, 이런 변수가 나타나고 있죠. 지금 이 연구에서는 1번 내용이 2번 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설로 세우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번이 독립변수, 그리고 2번이 종속변수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연구자 A는 이러한 가설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연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구체화를 진행하는데요. 네, 그것이 바로 기억과 니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해당 가짜뉴스에 대한 신뢰 정도 및 전파 의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5점 척도 문항을 통해 측정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우리는 질문지를 활용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앞에 나오는 기억이 우리 독립변수랑 종속변수 중 무언가 하나를 구체화한 거겠구나 라는 건 역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니은은
해당 가짜뉴스 내용이 평소 본인의 정치 성향에 부합하는지 여부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것도 우리 독립변수랑 종속변수 중 하나를 구체화한 거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1번이랑 2번이랑 그리고 기억이랑 니은이랑 연결을 해보면요. 지금 앞에 있는 기억이 종속변수 그리고 니은이 독립변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짜 뉴스에 대한 신뢰 정도 및 전파 정도가 가짜 뉴스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해당 가짜 뉴스 내용이 평소 본인의 정치 성향에 부합하는지 여부, 이게 본인의 정치적 견해와 가짜 뉴스 내용의 일치 여부, 이거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네, 이렇게 연구자 A의 연구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했나 확인해 보면요. 일단은 연구 대상 300명을 집단 1, 네, 양자가 부합하는 집단 1과 부합하지 않는 집단 2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디귿, 연구 대상자를 구분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 디귿은 우리가 실험법과 비교해서 알아볼 그런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실험법에서는 연구 대상자를 나눌 때 실험 집단과 그리고 통제 집단으로 나누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문지법에서 또 이렇게 연구 집단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나누는 것은 아니라는 거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우리가 연구 대상자 나누었다 라고 했을 때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용어는 우리가 항상 실험법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라는 점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연구 대상자 나누는 걸로 함정을 팔 수가 있는데 이때에는 반드시 실험법을 사용하였는가 이 물음에 먼저 답하고 나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반드시 꼭 알아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 B의 연구인데 연구자 B는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세웠네요. 이렇게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변수, 현재 사회적 상황을 불안하게 느낄수록 가짜뉴스를 믿는 정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이 독립변수, 뒤에 있는 것이 종속변수가 되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B는요,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B도 같이 질문지법을 활용했구나 라는 점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를 분석해 보니까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랑 가짜뉴스 신뢰 정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요, 독립변수가 클수록 종속변수가 클 것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세웠던 가설이랑 이 분석 결과랑 유사하다,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우리 가설에서는요, 현재 사회적 상황을 불안하게 느낄수록 불안감이 높을수록 가짜뉴스 신뢰 정도, 믿는 정도가 높다라는 가설을 세웠고 실제로 분석 결과 정의 관계가 나타났기 때문에 분석 결과 가설이 맞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연구에서 기억은 독립변수에, 니은은 종속변수에 해당하는가? 네, 순서가 바뀌었죠. A의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니은이었고요. 종속변수는 기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연구에서 디귿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분한 것인가? 라고 나와 있죠. 네, A는 실험법을 사용하지 않고 질문지법을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저렇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분한 것은 아니다 라는 거 알아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리을은 B가 수집한 1차 자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네, B는요, 질문지를 활용해서 설문조사를 활용해가지고 직접 자료를 수집했죠. 네, 타인이 만든 자료를 가공하고 활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1차 집단, 1차 자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음에 의해 B의 가설은 기각되는가? 라고 나타나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 봤듯이 가설과 분석 결과가 일맥상통하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각되는 것이 아니고요. 가설은 수용됩니다.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은 순서대로 X, X, O, X라는 순서대로 답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에 해당하는 거는 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0번의 답은 2번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우리가 계층 문제 혹은 계층 이동 문제, 계층표 문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 한 가지 포인트만 체크해 둔다면은 우리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일단은 풀이법이 나름대로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풀이법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형화된 풀이법이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3 곱하기 3 표를 완성해 주는 것입니다. 네, 당연히 이쁘게 만들 필요는 없고 대충 그려도 됩니다. 일단 그래도 저는 풀이를 하는 거니까 직선으로 반듯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반듯하게 그려보려고 했는데 전혀 사이즈가 맞지 않게 그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조정을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표를 그릴 때는요, 한쪽에는 부모의 계층, 한쪽에는 자녀의 계층을 정리해 줄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때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 이 세 가지에 해당하죠. 왜냐? 문제에서 계층은 상중 하로만 구분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문제 풀이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뭐 상층, 중층, 하층, 부모, 자녀 이런 거를 다 쓸 필요가 없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만 표를 채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부모는 비읍, 자녀는 지읒, 상층은 시옷, 중층은 지읒, 그리고 하층은 히읗 이 정도로 간단하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부모 세대 중층은 30%다, 자녀 세대 상층은 10%이다 이라고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 이 표를 이런 식으로 좀 더 채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까지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제는 나머지 이 표를 활용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표를 더 채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활용할 거는 이 숫자입니다. 중층에서 자녀 세대에서 해당 계층 비율 분의 부모 세대에서 해당 계층 비율, 그러니까 중층에서 9분의 5라는 숫자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쪽을 A, 우리가 이쪽을 B라고 했을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A분의 30이라고 하는 게 9분의 5가 나온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면은 우리가 식을 정리할 수가 있죠. 네, 5A는 270이고 그러면은 A는 54가 나타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10 더하기 A 더하기 B는 100이 되는데 A가 54이기 때문에 B는 36이 되겠다라는 거 여기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두면 되겠죠. 네, 같은 방법으로 하층을 활용한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또 숫자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얘를 C라고 하고 얘를 D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구할 수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36분의 D라고 하는 거, 36분의 D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3분의 5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3D는 180이기 때문에 D는 60이 된다. 네, C 더하기 30 더하기 D는 100이 되기 때문에 C는 10이 된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보고 이제 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기억은 2분의 1이다 라고 나타나 있죠. 하지만 기억 상층에서 자녀 세대 10%, 부모 세대 10%이기 때문에 기억은 2분의 1이 아니라 1이 됩니다. 네, 2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세대에서 중층 비율은 네, 54%는 하층 비율 36%의 3배이다 라고 나타나 있네요. 네, 3배가 아니죠. 네, 1.5배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선지가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부모 세대에서 상층 비율 10%죠. 자녀 세대에서 하층 비율 36%입니다. 네, 자녀 세대 하층 비율이 더 높죠. 네, 그래서 상층 비율은 하층 비율보다 높다가 아니라 낮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문제가 되는 거는 이번 문제에선 4번 선지였어요. 4번 선지를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저것을 제대로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 문제에서는 1, 2, 3 그리고 5번이 명확하게 아니었기 때문에 4번을 구할 수 없더라도 문제를 맞출 수 있기는 했어요. 일단 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세대의 계층구조는 모래시계형, 자녀 세대는 다이아몬드형이다 라고 나타나 있는데, 부모 세대의 계층은 하층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중층, 상층 이렇게 많아지니까 모래시계형이 아니라 피라미드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중층이 가장 많기 때문에 다이아몬드형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1, 2, 3호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얘네를 제낀다 라고 하면은 4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거 찾을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나갈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쪽 내용을 조금 지워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네, 4번 선지 읽어볼게요. 자녀 세대 중층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한 사람이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한 사람보다 많다라고 나타나 있네요. 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녀 세대 중층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한 사람, 얘를 알파, 세대 간 하층 이동을 한 사람, 얘를 베타라고 했을 때 얘네를 비교할 수 있냐라는 것을 묻는 그런 선지였습니다. 사실 지금 주어진 표에서 알파와 베타의 정확한 값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알파와 베타의 어느 정도 범위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를 알파 그리고 여기를 베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부모 세대 하층이었다가 자녀 세대 중층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한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부모 세대 상층이었다가 자녀 세대 중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알파랑 베타 이야기를 할 때 지금 4번의 정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네, 알파의 최소값이 베타의 최대값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4번 선지가 옳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파가 가장 작을 때 B가 가장 클 때보다 더 큰 수라고 하면은 항상 알파는 베타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베타의 최대값을 먼저 맞춰두고서 알파의 최소값을 생각해보는 방식으로 우리가 4번 선지를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베타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숫자는 몇이 될까요? 네, 바로 10이 됩니다. 왜냐? 지금 부모 세대 상층이었던 10명이 모두 하강 이동을 한다면은 베타에 10이 들어갈 수 있겠죠. 만약에 표를 채운다면은 이쪽이랑 이쪽이 0이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알파의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요, 간단합니다. 네, 여기를 우리가 감마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베타가 최대가 되고 감마가 최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A 값은 54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알파는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파를 구할 수 있는 방법 나와 있죠. 네, 일단은 54에서 베타랑 감마를 빼준다라고 하면은 얘가 알파의 최소값이 됩니다. 네, 우리가 베타는 10이라고 정해놨고, 그리고 감마는 네, 이 30이 모두 1로 온다면 다 감마가 된다면은 우리는 감마 역시 최대값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알파는요 54에서 10 그리고 30을 빼면은 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알파의 값은 14가 나옵니다. 네, 한마디로 알파의 최소값은 14가 되고 B의 최대값은 10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봤을 때는 알파의 최소값이 베타의 최대값보다 크니 4번은 옳은 선지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4번은 조금 복잡했지만 그래도 논리적으로 천천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물론 좀 어렵긴 했지만 4번 선지의 정우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긴 했지만 여러분들은 다음 시험에서도 그리고 수능에서도 이런 자료 분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서 이 11번의 4번 선지 잘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요, 문화 이해의 관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수능 특강으로는요,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해서 공부했던 건데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교론적 관점, 그리고 총체론적 관점, 그리고 상대론적 관점 또는 상대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는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3개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제시문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A국에서는요, 마스크 착용을 기피하는 문화가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나타나는 이유에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사회적인 요인, 이러한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화를 이해할 때는 단지 그 현상 하나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 요소, 다른 환경 속에서 전체적인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총체론적 관점과 관련이 있는 그런 제시문입니다. 그러면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타문화와 문화적 마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라고 나타나 있는데, 이는 우리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기보다는 문화 이해의 태도 중에서 자문화 중심주의랑 관련이 있는 그런 선지였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문화를 기준으로 타문화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거 역시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하는 선지입니다. 우월한 우리 문화가 있고, 그리고 우리 문화보다 열등한 별로인 타 문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속한 사회의 문화를 추켜 세우는 그런 것이죠. 우리 문화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타 문화는 열등하다라고 평가하는 거,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3번 볼게요. 서로 다른 문화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거는요, 우리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비교론적 관점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문화랑 그리고 다른 문화,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가지고 우리 문화를 조금 더 잘 이해하려는 그런 관점이 바로 비교론적 관점이었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여겨서 자문화를 열등하다고 본다 라고 하는 건요, 문화 이해의 태도 중에서 문화 사대주의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5번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요소를 다른 요소나 전체와 관련지어 파악하고자 한다. 총체론적 관점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이 제시문을 볼 때 문화 요소는 A국에서 마스크 착용을 기피하는 문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요소나 전체랑 관련지어 파악하고자 하는 것. 그러한 문화에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환경적 요인, 사회적 요인이 연관이 있더라라는 걸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총체론적 관점으로 문화 요소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12번 해설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요, 사회보장제도 문제였죠. 그동안 평가원 문제에서는요, 항상 15번 도표 문제로 나오던 사회보장제도가 이번에는 개념 문제로 나왔습니다. 물론 당황스러울 수는 있지만 더 쉽게 나온 거니까 당연히 쉽게 풀어야겠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랑 B는 각각 공공부조랑 사회보험 중 하나이다 라고 나타나 있고요. 가위 혜택받는 게 A, 의리 혜택받는 게 B에 해당한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갑은요, 가구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죠? 바로 공공부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의도 볼게요.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하기 어렵고 그래서 장기 요양 급여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에 해당하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바로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공공부조가 A, 사회보험이 B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바로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는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강제가입 원칙으로 하는 건 뭐죠? 공공부조가 아니라 사회보험입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B는 상호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가지고 일단 답은 2번입니다. 아래에 있는 선지도 다 하나씩 볼게요. A는 B와 달리 보편적 복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이념 바탕으로 하는 것은 공공부조가 아니라 사회보험이죠. A랑 B가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다음 4번 볼게요. B는
A와 달리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나타나 있네요. 자,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공공부조랑 사회보험 중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는 게 있을까요? 네, 둘 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에 공공부조가 사회보험보다 조금 더 크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냐 없냐 이걸 따진 4번 선지는 틀린 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5번 볼게요. B는 A에 비해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합니다 라고 나타나 있네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게 뭘까요? 네, 공공부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바뀌어야지 옳은 선지가 됩니다. 네, 14번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5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항은요, 성불평등 도표 문제였죠. 우리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이었습니다. 네,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는 각국의 해당 연도 남성 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다른 근로자 평균 임금의 상대적 수치를 나타낸다 라고 적혀 있네요. 단, 남성 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은 매년 상승하였다 라고 하는 조건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지 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여성 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의 비는 2002년이 1992년보다 크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요. A 대비 B의 B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간단하게 A분의 B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면요, 저 기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해당 B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네, 1992년은요 44분의 66, 한마디로 2분의 3을 의미하고요. 2002년에는 50분의 78, 네, 이거는 2분의 3보다 큰 숫자를 의미합니다. 네, 2분의 3은 50분의 75잖아요. 그래서 2002년이 1992년보다 크다라고 나타난 기억은 옳은 선지가 됩니다. 네, 니은 보겠습니다. 남성 정규직 근로자와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 간 평균 임금의 차는 2012년이 2002년보다 작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2002년 남성 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을요 100A라고 하고 2012년 남성 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을 100B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도 A, B, A, B, A, B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표현했을 때 남성 정규직 근로자와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 간 평균 임금의 차는요 2002년에 17A였고 2012년에는요 13B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나타냈을 때 13B와 17A의 크기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A보다는 B가 크다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단서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A가 B보다 얼마만큼 작은지, 한마디로 B가 A보다 얼마만큼 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저 두 가지 수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B가 A보다 별로 안 크면은 17A가 더 클 수도 있지만 B가 A보다 많이 크다라고 하면요 13B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A를 100이라고 하고 B를 110이라고 했을 때 또는 B를 200이라고 했을 때를 가정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A가 100이라고 하면요 1700이 17A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그러면은 13B는 우리가 두 개를 구해야 됩니다. B가 110이라고 하면요 13B는 1430이 될 거고요. B가 200이라고 하면요 2600이 될 겁니다. 근데 위의 사례에서는요 17A가 더 크고 아래 사례에서는 13B가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12년이 2002년보다 작다라고 표현한 니은은 틀린 선지가 된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디귿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귿은요 2012년 대비 2022년 평균 임금 상승률은 여성 정규직 근로자가 남성 정규직 근로자보다 높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2012년
2020년도의 여성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우리가 82라고 쓰여져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2022년에는 88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서 여성 정규직 근로자 임금이 남성 정규직 근로자 임금보다 더 빠르게 상승했구나 라는 것을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정규직 근로자 임금이 10% 상승할 때 여성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도 10% 상승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2012년, 2022년 모두 82로 나타나 있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여성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 상승 속도가 훨씬 더 빨랐기 때문에 남성 정규직 근로자와 여성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의 차이가 줄어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선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리을 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 선지는요, 2022년에는 1992년과 달리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은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를 넘는다라고 나타나져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입니다. 네, 우리가 1992년에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을 알파라고 하고 2022년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을 베타라고 하면요. 우리는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알파는 44보다는 클 거고 80보다는 작을 거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바로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이고요. 이거는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입니다. 네,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랑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성별의 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알파는 44에 가까울 수도 80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네,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다라고 하면은 44보다는 80에 더 가까운 숫자가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2분의 1 알파라고 썼을 때 40보다는 작고 22보다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에서 1992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44이기 때문에 네, 2분의 1 알파의 최대값인 40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992년과 달리라고 쓴 이 리을 선지는 틀린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역과 디귿에 해당하는 2번만 맞는 선지가 됩니다. 네, 이거랑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베타의 범위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83보다는 작을 거고 69보다는 클 거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고요. 이거는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입니다. 여성 성별의 비가 여성이 더 많다라고 하면은 69에 가까워질 거고 남성이 더 많다라고 하면은 베타 값은 83에 가까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2분의 1 베타라고 나타내면은 우리가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렇게 했을 때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2022년에 해당이 하는 임금은 69이기 때문에 지금 41.5라고 하는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를 훨씬 넘는다라는 거 알 수 있죠. 2022년이랑 1992년 모두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를 넘는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천천히 풀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아마 처음 보는 친구들이 당황해가지고 잘 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점차 공부해 나가고 익숙해진다면은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사용되는 함정이 있다 보니까 그 점을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제시문은 다 읽었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선지부터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지는요. 기역과 시옷은 모두 갑의 성취 지위에 해당한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1번 선지부터 함정을 봐두었어요. 네, 기억은요, 갑의 성취 지위가 아니라 갑이 어릴 때 갖고 있던 꿈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이라던가 지위 같은 게 나왔을 때, 다 갑의 지위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도 한데, 이런 경향을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함정을 만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억은 갑의 성취 지위가 아니고 1번은 틀린 선지가 된다 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네, 2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 디귿은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는요, 사회화를 의도하고 만든 기관이고, 대중매체는요, 사회화를 목적으로 만든 기관은 아니지만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하는 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니은은 옳은, 2번은 옳은 선지가 됩니다. 3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지위에 해당한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지위라고 하면은 우리가 귀속 지위를 이야기하는 건데, 어머니는 성취 지위에 해당하죠. 3번도 틀린 선지가 됩니다. 다음으로 미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선지에 나와 있습니다. 미음은 갑이 겪은 역할 갈등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역할 갈등은 한 개인에게 주어진 역할의 갈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미음은 어머니와 갑의 갈등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할 갈등이 아니고 틀린 선지가 됩니다. 5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읍에서 갑은 예기사회화를 경험하였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비읍은 발레단인데요. 우리는 해당 제시문에서 갑이 발레단에서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기사회화든 제사회화든 어떤 사회화든 무엇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네, 16번은 간단하지만 1번부터 함정이 나왔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양비 도표 문제라고 부르는 문제인데, 보통 이 문제는 정형화된 풀이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풀이법은요, 아래에 나와 있는 저 노유부 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항상 노유부 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 역시 다르지 않고요. 그러면은 노유부 표를 완성만 하면은 나머지 선지 파악은 어렵지 않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한번 자료 보면서 해당 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에서 C는 각각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년 인구 중 하나임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A랑 C가 무엇이 노년 인구인지, 유소년 인구인지, 부양 인구인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아래에 나타나 있는 지문을 보고서 A부터 C까지를 먼저 찾아주어야 합니다. 네, 제시문을 보면요, 각국 유소년 인구는 을국 노년 인구의 2배이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해당 표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을국 노년 인구가 A라고 했을 때 각국의 유소년 인구는 2A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각국 전체 인구는 을국 전체 인구의 2배이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을국 전체 인구를 100이라고 할 때 각국의 전체 인구는 200이구나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적절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로축에는요, C분의 B가 나타나 있고 가로축에는 A분의 B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A 대 B 대 C, 네, 이것들의 B를 구해 나가면 됩니다. 먼저 갑국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의 C분의 B는 3분의 10이고요. 그리고 갑국의 A분의 B는 7분의 10입니다. 네, 이 얘기는 B가 10이라고 할 때 C는 3이고 A는 7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보를 합치면은 각국의 A 대 B 대 C는 7대 10대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7, 10, 3 이들을 더하면 20이 나오는데, 이들에다가 곱하기 10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체 인구가 200일 때 A, B, C의 B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70대, 100대,
30이라는 인구비를 구할 수가 있게 되죠. 네, 똑같은 방식으로 을국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을국의 C분의 B는 5분의 12이고요. 그리고 A분의 B는 4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같은 방식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A분의 B, 그러니까 4를 조금 바꾸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국의 인구비를 구할 때 A가 7, B가 10, C가 3 이거를 구해나갈 때 우린 B가 10일 때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B가 12일 때 이것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4라고 하는 건요 1분의 4이고 1분의 4는 곧 3분의 12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숫자를 잘 활용하게 된다면요 B가 12일 때 C는 5고 A는 3이다 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을국의 A 대 B 대 C는 우리가 3 대 12 대 5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3, 12, 5를 더하면 20이 나옵니다. 네, 을국의 전체 인구는 100이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바꿔준다라고 하면요 3, 12, 5에 곱하기 5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을국의 인구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면은 A 대 B 대 C는 15 대 60 대 25 이렇게 되겠죠. 네, 이제 A랑 B랑 C는 찾았고 A 대 B 대 C의 인구비는 찾았고 이제 이것이 각각 무엇이 유소년 인구인지 부양 인구인지 노년 인구인지 찾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A랑 EA입니다. 지금 나타나 있는 숫자들 중에서 어떤 것이 두 배 관계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갑국의 C 인구 그리고 을국의 A 인구가 두 배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노년 인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C가 유소년 인구가 되고 잘못 적었네요. C가 유소년 인구가 되고 나머지 B가 부양 인구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옆에 있는 노유부 표를 채울 수가 있겠죠. 네, 갑국의 A 인구는요 70이 나오고 유소년 인구는 30, 부양 인구는 100이 나오게 됩니다. 을국은요 노년 인구가 15, 유소년 인구가 25, 부양 인구가 60 이렇게 노유부 표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완성했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위에 있는 선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선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는 유소년 인구, B는 노년 인구, C는 부양 인구라고 나타나 있네요. 네, 틀렸죠? 네, A는요 노년 인구고요, B는요 부양 인구고요, C는요 유소년 인구입니다. 모두 틀리게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20번에 1번 선지는 틀리게 됩니다. 2번 선지 보겠습니다. 갑국은 을국과 달리 부양 인구가 노년 인구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국의 부양 인구는 100이고 노년 인구는 70입니다. 부양 인구가 더 많고요. 을국을 보면요. 부양 인구가 60이고 노년 인구가 15입니다. 네, 을국 역시 부양 인구가 노년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라고 표현한 것이 잘못되었고 2번 선지 역시 틀리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선지에는 총 부양비는 각국이 을국에 비해 작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총 부양비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총 부양비를 구하는 방법은 두 번째 각주에 나타나 있습니다. 부양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 더하기 노년 인구 곱하기 100 이런 방식으로 총 부양비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갑국과 을국의 총 부양비를 비교할 때에는 굳이 곱하기 100을 우리가 곱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갑국이랑 을국에서 이 숫자의 크기만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총 부양비 크기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갑국과 을국에서 해당 숫자를 찾아보면은 갑국은 부양 인구 100에다가 노년 인구랑 유소년 인구는 각각 70이랑 30이 되기 때문에 1이 됩니다. 네, 이때 을국도 같은 방식으로 구하게 되면요 60분의 15 더하기 25 라고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3분의 2가 됩니다. 네, 갑국이 을국에 비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작다라고 표현한 이 부분이 틀렸고 3번 역시 틀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4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화 지수는 을국이 각국에 비해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령화 지수는요, 첫 번째 각주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갑국이랑 을국이랑 노령화 지수를 비교할 때는 곱하기 100 굳이 필요 없다라는 거 총부양비 비교랑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를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노령화 지수를 바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유소년 인구분의 노년 인구는요, 우리가 노유부표를 이렇게 만든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 있는 이 숫자, 이들을 분수로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바로 노령화 지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각국에서 보면요, 노령화 지수는 30분의 70, 3분의 7이 되는 거고, 을국에서는 20분의 15, 5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각국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노령화 지수가 을국이 더 작다라고 표현한, 더 낮다라고 표현한 4번 선지는 옳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4번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고 4번이 정답이구나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은 초고령 사회, 을국은 고령화 사회이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랑 고령화 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은 세 번째 각주에 나타나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면요, 전체 인구 중에서 노년 인구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국은요, 전체 인구 200이라고 할 때 노년 인구가 70이기 때문에 각국의 노인 인구 비중은 35%이므로 초고령 사회에 해당합니다. 을국은요, 고령화 사회이다 라고 나타나 있는데 지금 각주에서는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을국의 전체 인구는 100이고 그중 노년 인구는 15이기 때문에 을국의 노년 인구 비중은 1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을국은 고령 사회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고령화 사회라고 표현한 이 부분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5번 선지 역시 잘못된 선지입니다. 이렇게 20번 문항까지 해설이 끝났습니다.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들어주셨는데 참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모의고사 때 다시 해설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그때는 조금 더 알찬 분석 자료, 조금 더 꼼꼼하고 정돈된 해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